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세계에서도 내로라는 철도 강국입니다.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으로 진출도 못하면서 기술력만 죽어라 판 끝에 지금은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철도 기술 강국이 됐죠. KTX로 대표되는 한국이 처음 고속철도를 도입한 것은 1994년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들여왔는데, 이때 한국이 프랑스 측에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했던 책이 있습니다. 의궤인데요. 고종직이 3년 후 1866년 9월 군함 3척을 끌고 조선에 온 프랑스는 무력 시위를 시작합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탄압해 사망에 이르자 이를 빌미로 중국 텐진에 머물던 극동사령관 로즈제독의 함대를 보낸 것이죠. 1차 침공 때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순찰만 하고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7척의 군함과 600명의 군인을 대동해 강화도를 침공해 점령해버렸죠. 병인양요가 시작된 겁니다. 프랑스는 흥선대원군의 처벌과 통상수교를 요청했으나 조선의 이를 거부하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결국 조선의 강력한 대응에 전의를 상실해 물러나게 되는데, 퇴각하면서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782년 정조는 왕실과 관련된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설치했는데,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이를 불태워 전각이 소실된 것이죠. 5,000권 이상의 서적이 타버렸고 의궤 297권을 강제로 배에 실어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한국에 왔던 프랑스 군인 중 한 명이 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라는 책을 1883년 출간했는데, 그는 로즈 제독의 강화읍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군함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즈는 아무 성과도 없이 퇴각하는 것이 아까워 강화도에 불을 지르고 전리품을 챙겨간 것이죠. 이렇게 한국에서 반출된 의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7년 프랑스에서 직지 원본을 찾아냈던 고 박병선 박사가 파리 국립도서관의 의궤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파손된 책을 보관하던 베르사유의 별관에서 찾아냈죠. 297권에 달하는 책을 전부 찾아내 기자들과 한국 대사관에 알렸으나 기자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오히려 유출된 문화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 국립도서관 측은 박병선 박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자 그녀를 해고합니다. 그녀의 동료들로부터도 반역자라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죠. 왜 문화강국 프랑스를 문화재 약탈국으로 낙인 찍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 다음 날부터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도서관에 출입해 10년 동안 오롯이 의궤의 목차와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도서관에 처박혀 살았다고 하죠. 그렇게 10년이 지나 마침내 그녀는 의궤 해제 작업을 끝냈고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를 출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의 의궤 반환 운동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의궤가 발견된 이래로 반환 문제는 한동안 한 프랑스 외교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하기로 한 1993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프랑스 고속철 떼제베를 팔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테랑은 이때 의궤 297권의 반환을 약속하고 그중 맛보기로 휘경엄 원소도감 의궤하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리슐리에 국립도서관에 여성 사서 2명과 함께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두 나라 대통령이 직접 반환식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프랑스 사서들이 책을 못 내놓겠다고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프랑스 측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무장관이 장시간 면담 끝에 전달식 몇 분 전에야 사서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타나 마지못해 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사서들은 귀국 후 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는 초강수를 뒀고, 프랑스 언론들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사서들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비싼 돈 받고 떼제베는 팔았으면서 의궤 반환 약속은 지키지 않아 한국에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 후 여러 차례 교섭 끝에 145년 만인 2011년 8월 프랑스 국내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영구대여 형식을 빌어 사실상 한국에 반환됐습니다. 5년마다 대여계약을 갱신하는 사실상 영구 반환이지만, 전쟁을 일으켜 강제로 약탈해간 문화재를 환수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입한 프랑스 떼제베 기술은 한국의 고속철 기술력 발전에 상당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쪄보고 삶아보고 구워보고 튀겨본 끝에 완벽히 한국산 기술력으로 흡수했고 결국 이집트를 살려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고대 유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매년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죠.
사실 이를 보기 위해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집트를 찾지만 정작 이집트 국민과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철도 인프라는 한때 무덤엔 급행열차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노후하고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철도는 19세기 중반에 첫 노선을 개통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투자 부족과 관리 부실로 대형 사고가 빈번했죠. 2017년 알렉산드리아 인근 열차 추돌 참사, 2021년 소아그 열차 충돌 사고 등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러다 관광객마저 떠난다는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이집트 입장에선 철도망은 관광객을 유적지로 편하게 데려다줄 생명선인데 낡은 시설과 잦은 사고가 국가 이미지와 관광 수입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집트 정부도 결국 철도 현대화에 팔을 걷어붙이는데요. 2018년에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철도망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선언했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46억 달러를 투입해 노후 객차 교체, 신형 기관차 도입, 신호 시스템 개량 같은 대대적인 개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대 유적이 많은 룩소르 아스완 등 관광 노선에는 새로운 고속열차 도입과 선로 개량이 핵심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유적지는 많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관광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후화된 철도가 관광객들을 내쫓는다는 절박함 속에 이집트는 자국 철도망에 현대적인 숨결을 불어넣어줄 파트너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투수로 등장한 나라가 한국이죠. 이집트 입장에서 한국은 피라미드처럼 유구한 역사를 공유한 나라도 아니고 유럽의 철도 강국처럼 전통의 철도 선진국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는 중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한국산 열차 기술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은 2010년대부터 이집트 철도 현대화에 꾸준히 손을 보태왔습니다. 2012년 현대로템이 카이로 메트로의 1호선 전동차 180량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2호선, 3호선 전동차까지 연달아 계약하며 이집트 지하철에 한국 열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죠. 한국 열차는 숨막히는 사막의 폭염에도 끄떡없이 굴러갔고 무엇보다 선진국 대비 가격과 성능이 우수해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차량만 팔고 끝난 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도와줬는데요. 카이로 메트로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철도 차량 기술 일부를 이집트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도록 이전해 줌으로써 이집트 철도 산업 인력 양성과 기술 축적에 기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수출을 넘어 기술력 이전까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됐을까요? 광복 이후 폐허가 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를 대표하는 열차는 무궁화호, 통일호 같은 완행열차들이었는데 추억은 있지만 느리고 자주 멈췄으며 좌석도 충분하지 않아 입석으로 몇 시간을 버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고 장거리 여행은 부담이자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던 1990년대 초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을 빠르게 연결할 새로운 수단이 절실했었죠. 이에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속열차를 들여오기로 결정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떼제베,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RCE 등이 후보로 떠올랐지만 프랑스식 고속철이 한국 지형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떼제베로 결정했습니다. 경부선 고속철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수백 개의 터널과 교량이 건설되었고 한때 토목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장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알스톰사와 시속 300km급 고속열차를 도입하며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만 배우면 우리도 언젠가 자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프랑스가 넘긴 건 반쪽짜리 기술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기술을 전수해주는 듯 했지만 고속열차의 핵심 부품 기술은 쏙 빼놨던 것이죠. 게다가 계약서엔 한국은 이 기술로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프랑스 기술로 한국이 배를 불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측 기술진은 한국이 자체 고속열차를 개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며 대놓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얕보기도 했습니다. 핵심 기술도 안 주지 수출길도 막아놓지 거기다 비아냥까지 들으니 가슴에 천불이 났을 겁니다. 오기도 활활 타올랐을 거고요.
이에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한국형 고속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데요. 프랑스에서 고속차량 제작 교육을 받은 국내 기술진을 중심으로 350km급 한국형 고속차량 HSR 350X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산 고속열차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젊은 기술자들과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등 당시 국내 철도 업체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마치 피라미드 건설팀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부품 하나하나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차체 설계, 동력 분산식 구동장치 등 당시로선 생소한 기술에도 과감히 도전했죠. IMF 외환위기로 자금줄이 마르는 와중에도 기술자들은 밤을 하얗게 새우며 도면과 씨름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프랑스가 슬쩍 가르쳐준 빈약한 자료뿐이었지만 손기술 좋은 한국인 특유의 끈질김으로 없는 기술은 만들어내고 잠근 기술은 뜯어내며 돌파구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2002년 8월 시험용으로 제작된 7량짜리 국산 고속열차가 첫 시험주행에 성공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속이 쓰린 쪽은 아마 프랑스 알스톰이었을 겁니다. 자체 개발하지 못하게 반쪽짜리 기술을 팔았는데 한국이 기어코 성공해냈으니까요.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새 고속열차 도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진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앞세워 스승격인 프랑스 알스톰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것이죠. 이 결실로 탄생한 국산 상용 고속열차가 바로 KTX 산천입니다. 2008년 첫 차량이 출고돼 2010년 3월 영업운행을 시작한 KTX 산천은 한국을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열차 자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 대열에 올려놨는데요. 한때 떼제베로 고속철 시대를 연 한국이 불과 20년 만에 스스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겁니다. 물론 산천호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잦은 고장으로 산천호가 추위에 얼었다는 농담도 있었고 해외에 곧바로 팔기엔 신뢰를 더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개선에 개선을 거듭했습니다. 이후로도 발빠르게 다음 세대 기술을 준비했는데요. 세계 고속철 시장이 기존 동력 집중식에서 일본처럼 동력 분산식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을 내다보고 2007년부터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최고속도 430km급 시험열차 해무 430X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2020년대에 들어 차세대 KTX들이 속속 실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등장한 KTX 이음은 시속 260km급 동력분산 고속열차로 중앙선 청량리 안동 구간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최고속도 320km급의 KTX 총료까지 공개됐죠. 이제 한국은 과거 스승국들인 프랑스나 독일 못지않게 다양한 고속철도 라인업을 갖춘 나라가 됐고 현재는 시속 370km 이상급 차세대 고속철 개발 사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20분에 도달 가능한 시속 1200km의 하이퍼튜브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피땀 흘려 쌓아올린 한국의 고속철 기술력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나라로 2011년부터 스페인산 탈고 열차를 도입해 수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등 주요 도시를 이미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스페인 기술로 고속철도를 맛본 우즈벡은 다음 단계로 한국산 열차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작년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벡철도공사는 250km급 고속열차 6편성을 공급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처음 따낸 고속철도 차량 해외 수출이었고 우즈벡으로서도 스페인, 러시아가 아닌 한국과 손잡은 첫 사례였습니다. 수주 규모만 놓고 보면 3조 원대 이집트 사업이나 대만 사업에 비해 크진 않지만 의미만큼은 그 어떤 계약보다도 남다르죠. 왜냐면 30년 전만 해도 프랑스산 열차를 들여오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기술로 만든 열차를 수출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니까요. 사실 이 계약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 도입과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차관 공여 계약. 한국 정부가 2,700억 원의 EDCF를 제공하고 이 자금으로 우즈벡이 한국으로부터 고속철을 구입하는 겁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쉽게 말하면 차관입니다. 차관을 그냥 꽁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딧입니다. 정부와 정부 간의 장기자금 대차, 엄연히 빌려주는 겁니다. 공적개발 원조인 ODA의 한 종류지만 무상 원조와는 성격이 다르죠.
한국 역시 한국전쟁 이후 차관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959년 미국의 개발 차관을 시작으로 이후 서독, 일본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고,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건설 인프라,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다목적댐, 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건설했죠. 여기에 국민들의 성실함과 의지가 더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차관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한 사례가 됐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 그 나라의 기업과 기술이 같이 들어왔듯이 이번 우즈베키스탄과 고속철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기업과 기술이 투입되는 건 당연합니다. 한국은 2023년 말 누적 기준으로 58개 나라에 525개 사업에 EDCF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누적 승인액 31조 6천억 원, 집행액은 약 14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의 세계는 말로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해야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고속철 수출 계약보다 EDCF 경협이 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된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궈냈나? 이집트와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지켜본 해외 언론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손기술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결국 방법을 찾아냅니다. 남들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면 됩니다. 1990년대 프랑스의 견제 속에서도 끼워 팔기 떼제베를 개조하며 기술을 쌓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있었기에 이제는 세계의 철로에 한국산 고속철이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대국 이집트의 철도 부활에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혁신에도 한국이 기여하며 글로벌 철도 강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한국 철도가 달리는 곳마다 안전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